이어서 한국학 호남진흥원에 계신 안동규 교수님께서 노랄 수사의 편찬 과정에 관한 소고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좀 서서 발표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해 주신 분들은 연평의 이제 이 경국제세의 아주 중요한 그런 논의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아주 가벼운 주제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이 노랄 수사라고 하는 이 저술 다 들어보셨죠? 아마 잘 모르실 분도 있을 거예요. 묵제일기는 알아도 노랄 수사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노랄 수사, 저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노랄 수사라고 하는 책이 이 표지만 제가 좀 올려놨는데요. 저 표지가 아마 1963년에 공주 대성강당에서 이병현 선생, 좀 이항배 교수의 조부님인가요? 그분이 석인본으로, 석판본으로 간행해서 보급한 그런 이 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묵제일기라고 더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가장 처음에는 이 노랄 수사라고 명칭을 붙였었죠. 붙인 분은 이제 은봉, 안방준이라고 한 분이 이제 그런 명칭을 붙였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랄 수사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노랄 수사라고 하는 책이 어떻게 해서 은봉 안방준에게 부탁이 됐고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편찬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노랄 수사라고 하는 명칭은 책 제목은 왜 저렇게 붙였을까, 뭐 이런 것에 관해서 좀 소소한 그런 얘기들을 좀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연평에 관련된 이 저술들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들 외에도 있을 텐데요. 대개 이런 종류죠. 노랄 수사, 그 다음에 이제 연평일기, 이 충정공 장소, 뭐 묵제일기 규장각본, 뭐 충정공 일기, 뭐 이런 저술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다른 분들 논문을 쓴 걸 보니까 인용이 많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노랄 수사가 가장 먼저 연평의 일생을 문인학자가 한번 생애별로 쭉 따라가면서 또 중요한 사건, 주제별로 이렇게 묶어서 정리하면서 가장 먼저 한번 연평을 정리한 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연평은 일반적인 학자들이 일생을 살면서 남긴 저술이 대개 이제 문집 형태로 이렇게 남게 되는데요. 이를테면 저술한 글이 아주 시문부터 시작해서 상소문, 뭐 기타 저술까지 다양하면 대개 정형화된 문집 형태로 그렇게 유고나 집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렇게 꾸며서 후대에 전하게 되는데, 연평은 많은 글을 남겼지만 아무래도 시문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문집 형태보다는 소위 일기 형태, 또 장소 형태로 이렇게 발췌되거나 또 편집되어서 후대에 전해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 정형화된 문집 형태는 지금 남아있지 않는데요.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연평이
전혀 시도 없나, 전혀 서간도 없나, 또 다른 그런 전혀 없는 것인가, 상소라든가 차자라든가 장계 외에는 다른 글들이 거의 없나, 좀 문집 형태로 좀 만들어서 보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발표문은 연평과 그 아들, 이를테면 이 연양군, 연성군, 이 3부자가 왜 전라도 보성 바닷가에서 살고 있었던, 은둔하고 있었던 은봉 안방준에게 최초의 일기를 좀 편찬해 달라고 부탁을 했을까? 물론 연평도 생전에 은봉에게 자기 이 사후에 자기 유고를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은근히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후에는 이제 두 아들이 와서 정중하게 연명으로 편지를 보내가지고 일기를 편찬 부탁하는데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 은봉은 그 부탁을 받고 노랄수사라고 하는 이 일기 제목이 나올 때까지 어떤 편찬의 과정을 거쳤을까? 이런 얘기를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얘기는 되게 이제 은봉이 노랄수사 발문을 썼죠. 나중에 그 연성군이 부탁을 해서 노랄수사를 전달한 1년 뒤에 발문을 써가지고 다시 전달을 하죠. 그 발문 속에다가 저간의 사정을 대부분 담아서 전달을 했지만 이 일기 편찬을 하기 위해서 이 연양군과 이 연성군하고 주고받은 편지가, 은봉하고 주고받은 편지가 거기 한 20여 통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은봉, 안방준 종가라든가 후송가, 그리고 이 전라도 쪽의 기타 기관에 은봉이 받았던 서간의 원본과 그리고 전사본들이 지금도 한 20여 통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 20여 통보다 더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편지 내용을 제가 이제 그런 자료를 수집을 해서 이번에 이 발표문을 쓰는데 조금 활용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서간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주제라든가 사건을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연구 어떤 이 방법이나 태도, 접근,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우리 학교에서도 그렇게 뭐 흔한 그런 접근 방법은 아니죠. 왜냐하면 자료 일단 취득이 어렵고 또 이 서간문들은 되게 행초서로 쓰여진 그런 이 문자로 돼 있어서 얼른 이 해독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좀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은 있지만, 그러나 다량의 이 서간들이 모여 있으면 그 편지가 짧더라도 그 속에는 분명하게 어떤 맥락을 보여주면서 단편적인 정보들을 어떤 사건이나 주제를 해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정보들을 좀 활용해서 이 노랄 수사가 어떻게 편찬이 됐는지, 왜 부탁을 받았고 편찬이 됐는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만 답을 하려고 합니다. 은봉 안방주는 이제 우계 성원의 제자이기 때문에 연평하고는 동문이죠. 우계 문화의 동문이 되겠습니다. 은봉 안방주는 평생 뭐 이렇게 벼슬을 거의 한 적이 없죠. 거의 처사적인 그런 이 삶을 살았던 분인데, 1611년에 이제 광해군이 이제 정치를 할 때 보성에서 이 한양으로 이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한양에서 처음 시작했던 일이 뭐냐면 바로 중봉 조헌 선생의
유문을 전부 다 수집하는 일이었어요. 보니까 중봉 같은 충절의 기록이 전혀 국가에서도 또 이 선비 사회에서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세태. 그래서 유문이 거의 흩어져서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이제 목격을 하고 그런 자료를 갖다가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2, 3년 정도 계속 탐문해서 자료를 다 수집한 뒤에 책을 하나 편찬을 하죠. 바로 이 항의신편입니다. 이 항의신편은 원래는 조금 방대하게 내려고 했어요. 6권 정도로 내려고 했다가 보니까 이 광해군의 이 조정이 계속 이 중봉을 비방하거나 질시하거나 헐뜯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니까 붕당하고 관련된 또 민감한 정치적인 상황을 그대로 유고에 담아서 간행 배포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수집한 자료 중에서 일부는 빼고 간추려 가지고 짤막하게 몇 가지만 넣어가지고 이 항의신편 이렇게 이제 편찬을 해서 보급을 하죠. 그래서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청절외 일본 하고 이제 그 당시 외국이라고 그랬죠. 외국과의 어떤 이 외교 이런 것을 끊어야 된다. 그리고 이 의병 중봉이 의병했던 그런 기록, 그리고 중봉이 올렸던 소장, 격서, 그리고 이제 중봉 사후에 지어진 비문이나 언행 이런 것을 갖추려서 이제 항의신편을 만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항의신편 앞쪽에다가 화공 이징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중봉의 일생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그리고 가장 후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8개의 그림으로 목판에다 새겨가지고 그림으로 해서 붙여서 보급을 하죠. 이 팔도를 그려서 한 사람의 일생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기법은 지금도 뭐 연구의 대상이라고 하고 논문들도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책을 편찬을 해가지고 월사 이정비에게 얘기해서 서문을 받고 또 간양록을 쓴 수웅강항은 이제 우계 문화의 동문이죠. 강항의 발문을 받아가지고 1620년에 전라도 이 관찰사 유색이란 사람의 도움을 좀 받고 그리고 은봉이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순천의 송광사에서 간행을 해가지고 이제 보급을 하는데 그 당시에 종이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많은 부수를 찍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적은 부수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급을 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연평은 이 항의신편을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월사는 서문을 썼기 때문에 이제 항의신편이 전달이 됐고요. 나중에 연평이 월사집에서 항의신편을 빌려가지고 중봉에 이를테면 이 행적이 들어있는 이 항의신편을 갖다가 이 독파를 하죠. 네, 오른쪽에는 이제 그 8개의 그림 내용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궁경 양신도부터 시작해서 700의총도에까지 중봉 일생에 아주 영향력 있는 또 드라마틱한 그런 부분을 8개의 그림으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좀 화질 상태가 안 좋습니다. 보시면 뭐 청주 파적도라든지 그다음에 뭡니까? 끝에가 금산 뭐 700의총도 이를테면 저렇게 이제 그림을 목판에서 새겨 가지고 찍어서 이렇게 보급을 했다는 거죠. 오른쪽은 중봉 선생 이 항의신편
해서 음봉이 편찬해서 간행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월사 이정구가 음봉에게 보낸 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음봉은 또 항해신편을 편찬한 뒤에 1622년에 후속 작업으로 이 동안봉사를 또 편수를 하죠. 동안봉사는 중봉이 중국의 질정관으로 가서 중국의 선진 문명, 문화 이런 것을 보고 조선의 상황에 맞게끔 적용해서 활용하려고 했던 그런 그 상소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8조목으로 상소를 올리려고 했고 나중에 또 16조목으로 상소를 올리려고 했다고 하죠. 그런 8조목의 상소문과 8조목의 상소문, 이 속에 중봉의 어떤 이 경국 제세의 관점, 그리고 그 당시에 동북아시아의 어떤 외교 관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통찰, 이런 것들이 들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음봉은 중봉의 일생을 보려면 항해신편을 보게 되면 중봉의 식시간, 충절을 알 수 있고, 동안봉사를 보면 중봉의 경륜을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책만 읽으면 중봉의 전집을 읽지 않더라도 중봉이 어떤 사람이란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나중에 1643년에 음봉은 우산단문이라고 하는 글을 써가지고 중봉을 우리나라의 진유로, 대표할 만한 진유로, 참된 유학자 진유로 이렇게 표상화하는 그런 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선조 임진왜란, 정유재란, 그리고 이 광해군 이런 이 조정을 거치면서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중봉의 유고를 다 수집해서 이렇게 이 혼정 뭡니까? 이 항해신편, 동안봉사 이런 책으로 간행해서 보급한 음봉의 이런 노력이 결국은 그 당대에 음봉의 어떤 그 학문의 어떤 힘이라든가 식견 이런 것을 널리 알리게 된 그런 이 계기가 됐다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중봉의 이 동안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보시면 하단 왼쪽에 음봉 안방준이 이제 동안봉사를 편수 간행하고 거기에다가 발문을 붙인 부분이고요. 오른쪽에는 순천 조계산에 있는 송광사에서 간행을 했다라고 하는 이 판권까지 붙여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 뒤에 음봉은 이제 1614년에 그 당시에 대북파였던 이이첨이라든가 이 한찰남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시켜서 늘 광해군 조정에 나오도록 그렇게 회유를 합니다. 당시 나오면 우계성원 선생이 그 당시에 모함을 받고 있었던 여러 가지 누명들을 다 벗겨줄 테니까 광해군 조정에 나와라. 그러니까 음봉이 그런 회유를 받고 더 이상 서울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다시 전라도 보성으로 낙향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거의 한양에 발을 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연평, 북저 김육, 그 외에 여러 반정 공신들이 이제 개 반정을 성공시킨 뒤에 음봉을 또 그대로 놔둘 수가 없겠죠. 여러 가지 벼슬을 내립니다. 동몽교관, 사포소별서, 별제, 이제 이 오수도 찰방, 좀 낮은 벼슬이지만 계속 벼슬을 내리는데 계속 안 올라옵니다. 사직하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무 사직만 해도 이거 불충이다. 한 번쯤은 올라와서
사은 숙배하고 또 내려가 가지고 또 사직하고 또 은둔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알아서 해라. 한 번쯤은 올라와서 사은 숙배 좀 해라. 그래서 이제 1625년에 10월 가을에 이제 한양에 올라오는데, 한양에 올라오자마자 그때 은봉은 조상대로부터 이렇게 한양에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동대문 쪽에가 집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들렸다가 바로 연평 집으로 갑니다. 연평이 머물고 있던 한양에 이제 우택이라고 얘기하죠. 우거하던 집을 찾아갑니다. 제가 어떤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우택이 어디 있을까 저는 좀 궁금했었는데 후손분이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남대문 쪽 대우 빌딩이 있는 자리에가 연평에 우택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마 동대문에서 그쪽으로 그렇게 멀지 않았겠죠. 어쨌든 간에 이 연평이 우거하던 한양 집으로 이제 은봉이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이 월사 이종구가 또 그 우택에 또 들리죠. 그래서 세 사람은 거기서 이 솥발처럼 세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거기서 정담을 나누게 되죠. 그래서 정담을 나누다가 화두가 중봉에게 이제 옮겨옵니다. 자, 그러니까 월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이거 은봉이 쓴 노랄수사의 발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대화를 제가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자, 월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동방의 망고 광상은 중봉이 아니었다면 거의 땅에 떨어졌을 것이고, 중봉의 사업은 사은은 이 은봉 안방준의 자가 사은입니다. 사은이 아니었다면 사라져 전해지지 못했을 것이다. 하늘이 이미 중봉을 낳고 다시 사은을 낳으니 그 뜻이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연평이 그렇지. 이어서 농담을 합니다. 사은은 중봉에 대해서 문화에 나아가 뵙지도 못했는데, 은봉 안방주는 중봉을 평생 본 적이 없습니다. 우계 문화의 동문 선배이긴 하지만 은봉은 나중에 늦게 1590년에야 우계 문화에 들었기 때문에 중봉을 볼 기회가 없었어요. 뵙지도 못했는데도 오히려 이와 같이 황희신편, 동안봉사, 그리고 그 이후에 중봉의 세 아들이 유리글씨가 하면서 정말 가난에 허덕이고 있을 때 김유라든가 연평이라든가 해창이 윤방에게 은봉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중봉의 세 아들을 저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 낮은 벼슬이라도 다 줘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서간으로 얘기를 해서 전부 다 벼슬을 받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이 중봉이 태어났던 이 김포, 중봉은 원래 옥천 사람이 아닙니다. 경기도 김포 사람인데, 김포의 현재 일테면 이 중봉을 모신 사획서원이 우저서원이죠. 그 우저서원 터에서 다시 태어났어요, 중봉이. 그런데 이제 이 아들들이 아버지가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그 태생지를 갖다가 팔아먹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은봉이 다시 자기 사비를 들여서 샀어요. 그 터를 사가지고 아들 조완배한테 주면서 훗날 이 자리에다가 중봉의 비석을 세워라.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바로 지금 서원을 건립한 겁니다. 그 외에도 이 중봉에 대해서 은봉이 추모하고 현창했던 사업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평생 본 적도 없는데 저렇게 할 수 있나? 저도 궁금합니다. 왜 그랬나? 뭔가 강한 정신적인 어떤 임팩트를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연평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이미 은봉 자네하고 직이도 되었고, 직이라고 한 표현을 써요. 연평이 은봉에 대해서 직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동문도 되니 사언이 어찌 중봉의 사언만 되겠느냐. 자네가 어찌 중봉의 일만 후사를 다 할 수 있겠느냐. 나도 죽거든. 연평도 나도 죽거든. 나의 뒷일, 유고 편찬 이걸 좀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은근하게 부탁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은봉이 그 의도를 알아차리고 뭐라고 답을 하냐면, 제가 연평상공의 사언이 되기는 쉬우나, 제가 연평상공의 그 유고 편찬이라든가 뒷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평상공께서 사언의 중봉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중봉처럼 저에게 강한 어떤 정신적인 영향 이런 것을 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희롱하며 웃다가 파하였다. 이게 1625년 10월 어느 날 바로 연평이 우거하던 집에서 연평, 월사, 은봉 세 분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나눴던 대화, 다이얼로그의 한 대목입니다. 자, 여기에서 어쨌든 간에 연평은 은봉에게 자기 유고를 정리하고 편찬해주는 그런 부탁을 1차 한 거죠. 근데 이제 앞에서 연평이 이 은봉에 대해서 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은봉은 연평에게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생각했을까? 자, 하단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은봉은 연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은 연평을 지칭합니다. 공은 공을 알아주는 자로서는 나만한 이가 없다고 생각했고, 여기서 나는 은봉입니다. 연평상공은 자기를 알아주는 자로서는 은봉만한 이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나는 은봉은 나를 알아주는 자로서는 연평만한 분이 없었다고 여겼다. 이게 은봉이 연평에게 대해서 역시 직위로 생각하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서로 직위로 허여하면서 연평은 은봉에게 자기 유고 정리를 부탁을 했을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후에도 자기 두 아들, 어떻게 보면 세 아들이죠. 연양군 사이에 이시담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양자로 간 아들이 있어서 세 아들에게 계속 그런 얘기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내 사후의 유고 정리는 은봉 안방준에게 좀 부탁해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연평이 차자를 하나 올립니다. 그 차자가 뭐냐면 1625년 10월 24일에 항의 신편을 국가에서 인출해가지고 보급할 것을 청하는 차자를 올리게 되죠. 아까 이 앞쪽에서 연평이 올린 이 상소문이나 차자 쭉 목록을 해놨는데 90페이지에 10월조에 보시면은 25년 10월조에 보시면은 진 항의 신편 차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항의 신편을 국가에서 인출하자라고 개진한 차자가 그 목록에 들어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데요. 그 차자의 내용이 이겁니다. 제가 월사집에서 항의신편이라는 책을 얻어보았는데 이것은 조언의 기록이다. 근데 어수찰방으로 있는 안방준이 찬집한 거다. 이 책을 읽어보니 이러이러하고 이 책의 판본이 현재 순천 송광사에 보관됐으니 전라감사로 하여금 100여지를 인출해서 올려보내게 해서 중에 반삭해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건의를 하죠. 자, 그러니까 연평집에서 세 분이 모여서 정담을 나눈 것은 그냥 정담이 아니라 바로 이 항의 심편을 좀 많이 인출해서 보급하자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려고 모인 거죠. 그리고 차자를 올리는 분은 연평으로 거기서 결정을 하고 연평이 바로 이 차자를 써서 올린 겁니다. 근데 인조임금이 이 연평의 의견을 간합을 안 해주죠. 그래서 결국은 이 항의심편이 이때 간행이 대대적으로 되지를 못한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 있습니다. 뭐 그 이후에도 이제 보시면은 그러면 은봉과 연평 3부자가 이제 이 주고받은 왕복 서간들 A에는 연평 3부자가 은봉에게 보낸 서간 목록이고요. 쭉 한번 보십시오. 연평이 보낸 2통의 편지가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 연양군이 보낸 편지가 쭉 나오죠. 한 10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성군이 보낸 편지가 역시 9통에서 10통 정도 됩니다. 도합하면은 한 21통 3부자가 보낸 게요. 이런 이 서간들이 지금도 400년이 가까이 되었는데도 은봉 종가나 후손가에 그대로 지금 남아 있는데, 물론 원본은 대부분 지금 사라졌지만 몇 통의 원본과 그리고 그때 이렇게 전사한 그런 이 서간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은봉이 연평 3부자에게 보낸 편지는 지금 현재 이 3통밖에 남아 있질 않아요. 은봉전서에 실린. 그리고 오히려 은봉이 보낸 편지도 한 20여 통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은봉 집안에서는 다 보존을 못했고, 있어야 된다면 연평 집안에가 있어야 되는데 연평 집안에 제가 연락을 했더니 지금까지도 한 15년 정도 됐는데 아무런 회답이 안 와요. 아마 연평 집안에서도 보존을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편지의 이제 통수는 이렇게 돼 있고요. 대개 보낸 때는 1632년부터 1651년까지 그렇게 이 3부자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이 편지는 그 연평이 은봉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연평 집안에가 있어요. 연평 유사에 보면은 유묵조에 이게 실려 있습니다. 이것은 은봉 종가에 있어야 될 편지가 언젠가 연평 후손들이 반환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평 집안으로 가서 연평 집안의 유묵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어요. 저 끝에 보시면은 임신년 7월 초 7일, 그 다음에 이제 연평의 휘가 나오고요. 밑에 수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 내용은 앞쪽에서 제가 이 서간 목록을 보여드렸는데 첫 번째 편지예요. 연평이 은봉에 보낸 1632년 7월 7일 날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이제 연양군 이시백이 은봉에게 보낸 편지의 원본이고요. 무자년 1648년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1636년 병자년에 연성군 이시방이 은봉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이때 전라도 관찰사를 하고 있을 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도 역시 오른쪽 하단에 이시방이라고 되어 있죠. 무자년 9월입니다. 1648년에 보낸 편지고요. 자, 그래서 이런 이 원본 편지가 지금도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은봉의 유묵 필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연평이 은봉에게 보낸 편지는 그냥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빨리 끝내라고 한 줄 알고 그냥 놀래가지고 막 돌려버리다니. 다시 좀 돌려주세요. 아니 돌아가질 않네. 다시 한번. 뒤로는 요 밑에 겁니다. 뒤로는. 뒤로? 예, 그거. 앞으로.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평의 아들 이시백과 이시방이 처음에 이제 이 아마 서관으로 부탁을 했을 것 같은데요. 1646년에 정식으로 은봉에게 자기 부친 가친의 일기를 좀 수정 편찬을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빨리 일기가 전달이 안 됐어요. 아마 두 분이 벼슬살이를 하다 보니까 원 초고에서 일기를 빨리빨리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보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2년 뒤인 1648년 5월 달에 와서야 겨우 일기가 전달이 되죠. 그래서 은봉은 이제 이 편지를 받고 5월 달부터 편찬을 시작하는데 약 2년에 걸쳐서 일기를 갖다가 수정하고 편찬해서 제목을 붙이는데 처음에는 노랄유편이라고 붙였어요. 원래 연양군 연성군이 일기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관직 때문에 바빠서 못 오니까 이 일기를 중간에서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편지를 보니까 저도 처음으로 알았어요. 가운데 아들이었던 이 시담이란 분이 능주 목사와 전라도 광주 목사를 지내요. 그 무렵에 그 능주 목사와 광주 목사를 지낸 이 시담 편에 아버지의 일기를 은봉에게 전달을 했어요. 서간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일기 전달이 중간에 갑자기 사라지거나 부침이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둘째 아우에게 이렇게 전달을 시킨 거죠. 그래서 2년 만에 이제 이것을 편집하고 전달을 하니까 위에는 20회 연양군이 감사의 이제 서간을 전한 거고요. 삼가 가친의 일기를 보니 존장의 정신과 육체를 수고롭게 했음을 알겠습니다. 사제 이시방은 아직 조정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때 금나라 일단 청나라의 사신들이 올 때 연성군이 이를테면 원접사로 나가서 대접을 할 때여서 서울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우가 돌아오길 기다려서 상의해가지고 다시 아를 계획입니다. 이런 편지 보내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시백은 사실 1581년생이어서 은봉은 1573년생이죠. 그러면 나이차가 8살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서로 벗을 해도 되는데 꼬박꼬박 편지에다가 존장이라고 써요. 존경하는 어른. 존장이라고 씁니다. 왜? 아버지하고 연평군하고 은봉이 먼저 벗이 되었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 벗에게 벗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존장이란 말을 꼬박꼬박 씁니다. 그리고 이시방의 감사서간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적이 매우 상세하게 갖추어져서 후세에 전할 보배가 될 만하니
그다음에 혹 서문이나 발문을 다시 지어 주신다면, 이때 이제 원래 이제 전달이 될 때는 그냥 일기라고 해서 뽑아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특정한 제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음봉이 편찬한 뒤에 노랄, 처음에는 유편이라고 붙였다가 다시 노랄 수사라고 바꿔가지고 이 일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이 일기를 보고 연성군이 좀 발문이나 서문 좀 붙여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봉이 이 요청을 받고 1년 뒤 1651년 2월 달에 발문을 지어서 보내줍니다. 그 발문이 지금 노랄 수사 뒤에 지금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발문을 지어주신다면 장차 출판하여 부르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다만 제목의 본뜻이 좋기는 하나 후대 사람 중에서 혹 의아해할 사람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글자로 바꾸어 줄 수는 없겠는지요.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기하면 호라든가 지금 이 시호라든가 뭐 이런 걸 봉호라든가 이런 걸 썼죠. 앞에서 충정공 뭐 일기, 뭐 연평 일기, 묵제 일기. 후손들 입장에서는 얼른 알아보기도 쉽고 얘기하기도 쉬운데 노랄 수사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좀 누구의 일기지? 이것도 무슨 뜻일까? 글자도 어렵습니다. 노랄 수사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좀 평이한 일기 제목으로 좀 바꾸어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음봉이 이제 이 발문을 쓰면서 제목을 바꾸지 않아요. 다만 노랄 수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된 그 과정이나 배경을 설명을 하고 뜻풀이를 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노랄이란 말은 기왕이면 노랄 수사라고 제가 이 발표를 했으니까 노랄 수사 제목이라도 조금 정확하게 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노랄이란 말은 이 늙을 노자 매울 날자죠. 그래서 늙을수록 맵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를테면 이 생강이나 계피는 늙을수록 그 맛이 더 강한 면이 있다고 하죠. 바로 연평이 인조 반정을 하고 77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고령에도 조정에 출사해서 굴하지 않고 자기 할 말은 끊임없이 하는 이런 모습, 늙어서도 강직한 언행을 계속 주장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묵은 생강과 계피와 같다라고 해서 그렇게 붙인 겁니다. 이것은 북송시대 정의천의 제자의 안돈복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진해에게 금나라와 하친을 주장했던 간신배 진해가 사람을 보내갖고 늘 회유를 합니다. 안돈복에게. 너 조정에 나오면 높은 벼슬을 줄 테니까 조정에 나와라. 안돈복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고 생광과 계피는 늙을수록 더 매운 법이다. 내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국사를 그르칠 수는 없다라고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죠. 그 고사에서 노라를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유편이라고 남긴 글 해서 제목을 지었는데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음봉이. 꿈을 꾸니까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나와가지고 유편을 수사라고 좀 바꿔라. 그래서 꿈에서 이제 깨가지고 이 수사라고 한 글자를 떠올리니까 이거 글자가 알쏭달쏭해요. 숫자는 더구나 어렵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대강육회라고 하는 큰 옥편을 갖다 놓고 이 숫자가 무슨 글자지? 이거 찾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매끄러울 활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매끄럽다. 미끌미끌하다, 매끄럽다. 그래서 수사라고 하는 제목을 그대로 붙여서 노랄 수사라고 했다는데 수사의 의미는 이런 거죠. 이를테면 늙어서도 강직하게 언행을 이렇게 표출하는데 거침없다는 거예요. 망설이거나 망설이지 않고 거침없이 쏟으면서 그 말이 마치 쌀 뜬물이 여러 가지 사물을 씻을 때 매끄럽게 해주는 것처럼
연평의 말이 바로 국정을 처리하는데 매끄럽게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중의적인 표현으로 해서 수사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노랄 수사, 굉장히 문학적인 수사, 그리고 연평의 일생과 연결시켜 보았을 때 매우 잘 어울리는 그런 용어예요. 은봉이 굉장히 고민해서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후손들은 묵제 또는 연평, 충정공 이런 걸 넣어서 일기를 좀 명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도 은봉은 고쳐주지 않고 그대로 보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노랄 수사가 그대로 묵제 일기로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대동야승이라고 하는 이 글 속에 들어가게 되죠. 대동야승 속에 묵제 일기로. 그것은 나중에 후손들에 의해서 이제 묵제 일기로 바뀌고 뭐 일명 노랄 수사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노랄 수사도 내용을 보면은 좀 편명이 8개의 편명인데 다 넉 자씩 맞췄어요. 이게 그냥 뭐 편명의 제목을 쓴 게 아니라 연평의 일대기를 쭉 보면서 거의 편년체 형식으로 쓰면서 넉 자씩 딱딱 맞춰하고 쓴 거예요. 중봉의 기록은 항이 신편, 역시 중봉의 호를 안 썼습니다. 항이 신편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거기에 내용은 석자씩 맞춰갖고 했어요. 중봉의 글은 석자, 연평의 글은 넉 자씩 해가지고 편명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서 노랄 수사를 편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 뭐 이 발표는 뭐 깊은 내용이 든 그런 발표는 아니고요. 이 노랄 수사라고 하는 이 저수를 서가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당시로 돌아가서 재구성을 해보려고 날짜별로 연대별로 재구성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뭐 소기의 성과를 거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